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앞 시간까지는 당사자 신청주의를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이제는 제3자입니다. 제3자.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이 제3자예요. 그죠? 그럼 여기 보니까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 신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일단 무엇을 구별해야 되느냐면 법인이 있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있어요. 그죠? 법인은, 여러분, 이 말입니다. 법인으로서 설립 요건을 갖추고,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라, 주식회사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그럼 삼성전자는 법인이에요. 근데 시험에는 법인은 시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법인의 설립 요건을 못 갖춘 각종의 단체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종중입니다. 종중. 문중입니다. 문중. 동창회가 있다, 장학회가 있다, 향후회가 있다. 이런 게 법인 아닌 사단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법인이 나와 있고 비법인이 나와 있죠. 그러면 법인하고 비법인의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통점을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의인이라는 말은 소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명의인은 누구냐? 법인.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는 법인입니다. 삼성전자의 회장은 이재용 회장이죠. 그러면 삼성전자의 소유권은 삼성전자 법인한테 있느냐, 이재용 회장한테 있느냐? 그건 당연히 법인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명의인입니다. 그럼 여기도 비법인이 있죠. 그럼 어성김씨 종친회가 있다면 종친회가 있고 종친회 회장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은 종친회가 소유자이지 종친회 회장이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의무자 권리자죠. 그러니까 법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하고 처분하는 것은 법인이 처분을 하는 거지 이재용 회장이 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의무자 권리자는 법인입니다. 의무자 권리자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니까 신청인이 나오죠. 여러분들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러 와야 돼요. 그 등기를 해러 오는 거는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 용어를 익숙을 시킵니다. 명의인이 누구냐?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냐? 신청인이 누구냐?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두 번째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인데 이 33에도 이걸 지문으로 띄웠어요. 그러면 포괄 승계인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포괄 승계가 있어요. 이 포괄 승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상속입니다. 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로 되어 있던 모든 것은 자식이 승계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괄 승계인은 상속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라는 건 무엇이냐 이라면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아버지가 매매했어. 매매하고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등기를 할 수 없죠. 그러면 자식이 대신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다면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그러면 갑하고 병하고는 있잖아요. 부자지간이에요. 부자지간.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으로 나와 있죠. 이때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을하고. 그럼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매 대금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다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야 되는데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매는 했는데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럼 등기 신청은 누가 해야 되느냐? 자식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하고 등기가 넘어가느냐 아니면 바로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때는 자 보세요. 상속 등기 만약에 한다면 병에게 상속 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한다 이 말이거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등기는 갑에게서 을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키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은 많이 접하게 되는 거예요. 접하게 될 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세요. 채무자가 하여야 할 등기를 안 하는 거라 그러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지적 파트든 등기 파트든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하고 또 매매한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 있잖아요. 이 등기를 가지고 오지 않아. 이 등기를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이 등기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병이 불안한 겁니다. 이때 병이 을을 대신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쉽게 을이 등기 안 하면 병이 대신할 수 있다. 요 병을 채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여러분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고 을하고 병하고 매매를 했는데 을이 등기를 안 가지고 오면 병이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거는 이렇게 하세요. 집을 사고 팔면 셀프 등기라는 게 있죠. 내가 직접 가서 등기하는 거는 셀프 등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전부 다 변호사, 법무사에게 등기 사무를 맡기죠. 그러면 그 변호사, 법무사를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대리인은 둘로 나눕니다. 대리는 둘로 나눈다는 게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를 말하고 하나는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라는 말은 이장 아저씨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요. 그럼 앞으로 법률 용어는 변호사, 법무사를 우리가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변호사 자격증 있죠? 법무사 자격증 있죠? 이게 자격자 대리인입니다. 그럼 대리인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나라 등기는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방문 신청이고 하나는 전자 신청입니다. 방문 신청은 등기소에 직접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방문 신청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전자 신청입니다. 이때 방문 신청할 때 대리인은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다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도 됩니다. 그러나 전자 신청은 컴퓨터로 하는 겁니다. 이때는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할 때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신분이 명확한 사람만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의 대리인은 제한이 없다. 전자 신청의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만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되고 이 대리권의 존재 시점은 신청행위 종료시까지 있으면 족하고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서 병이라는 법무사 아저씨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이 법무사 아저씨가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은 10시에 했어요. 등기부의 기록은 17시에 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사이에 있죠. 이 사이에 갑이 사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리인이 사망할 수 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신청해놓고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대리권은 유효냐 무효냐 이 말입니다. 유효입니다. 유효. 고로 대리권은 신청할 때만 있으면 되지 끝날 때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 등기 신청 정보예요. 무조건 출제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할 때, 자 보세요. 두 가지로 나누거든. 하나는 신청 정보입니다. 하나는 첨부 정보입니다. 첨부 정보.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 달리 말하면 신청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첨부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첨부 서류입니다. 서류. 그러니까 신청서는 종이죠. 이걸 전산화에서는 정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전부 다 첨부 서류다. 첨부 정보다. 이 말. 여러분들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을 하죠. 자,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등기소가 있고, 자, 여기에 갑하고 을하고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게 되겠죠. 자, 풀이를 해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그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겠죠. 그러면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럼 서류는 계약서도 있고 신청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신청서가 시험에 나옵니다. 왜? 계약서는 민법이에요. 이 민법은 법률행위죠. 계약서는 민법입니다. 신청서가 등기법이에요. 그러면 이 신청서에 자 필요적 기재, 이미지 기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장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그럼 이 날짜를 하나 써볼게요. 여러분들 1월 2일 날 매매를 했다. 자, 보세요. 갑하고 을을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갑하고 을을 당사자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이 집을 이게 부동산입니다. 그게 부동산 표시입니다. 사고 팔죠. 그럼 사고 파는 게 1월 2일 날 매매를 했다. 1월 2일 날 매매를 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당사자 부동산 표시 1월 2일 날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 표시부터 먼저 볼게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을 신청서거든. 그럼 여기에 부동산 표시가 나오죠. 두 번째는 1월 2일 날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등기 원인, 연월일, 등기 목적 나오죠. 그럼 여기서 10월 27일 날, 그럼 이걸 1월 2일이라고 해봅시다.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이전이잖아요. 그럼 요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매매가 등기 원인이고 10월 27일이 연월일이고 소유권 이전이 등기 목적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하면은 당사자 갑하고 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갑은 매도인,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을은 매수인, 등기 권리자. 여기서 등기 의무자, 갑, 등기 권리자, 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 정보의 내용은 자 정리합니다. 좀 전에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동산 표시, 등기 원인 연월일, 등기 목적, 당사자 표시한다. 이 말. 그러면 이게 소유권 이전의 신청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첨부 서류입니다. 첨부 서류.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죠. 신청할 때 제일 먼저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을 써야 돼요. 그러면 사고 팔고자 하는 부동산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지목이 돼 면적이 150제곱이죠.
그러면 등기소 등기관은 등기소 책상에 앉아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가 뭐냐? 그게 대장입니다. 그럼 자 정리합니다. 부동산 표시는 신청 정보의 내용이고 대장은 첨부 정보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27일 날 매매를 했죠. 그럼 등기소 등기관은 갑하고 을하고 진짜 매매를 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면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럼 이 계약서는 첨부 정보가 된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의무자, 권리자가 나오잖아요. 의무자 권리 나오면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써야 되거든. 그럼 여기에 썼던 주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됩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가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그 주민등록 등본은 용도가 다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신청 정보의 내용이고 밖에 있는 이 노란 색깔 있죠. 이게 첨부 정보다. 그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면은 등기 신청 정보 정리하는 걸 딱 보세요. 부동산 표시, 당사자, 등기 사항이 아까 등기 목적, 등기 원인, 원인 일자. 등기 원인은 매매였고 일자는 10월 27일 뭐 혹은 1월 1일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필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면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이 등기필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데 왜 부담스러우냐면 처음에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길만 바로 탁 진입을 하면 엄청 쉬운 거예요. 그럼 일단 어떻게 출발하느냐면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글자를 볼게요. 자, 보세요. 등기필 정보는 등기가 끝났다면 끝났다라는 증명서를 줍니다. 그게 등기 완료 증명서예요. 완료 증명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글자를 보니까 이리 나와 있죠.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 및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서류를 누가 제출하느냐? 의무자가 제출한다.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무조건 의무자가 키입니다. 권리자가 키가 아니에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러면 갑은 매도인 의무자입니다. 을은 매수인 권리자입니다. 여러분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무조건 의무자가 키예요. 이 권리자는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딱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서류를 제출할 때 가장 대표적인 서류가 인감증명서가 있어요. 인감증명서는 매도인이 제출하느냐 매수인이 제출하느냐 둘 다 하느냐 매도인이 제출합니다.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제공하느냐 권리자가 제공하느냐 의무자가 제공합니다. 결론은 서류는 다 의무자가 제출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제출하는 거는 주민등록 등본밖에 없어요. 전부 다 의무자가 제출합니다. 자, 그럼 다시 의무자가 들어가는 등기는 공동신청입니다. 단독신청에는 권리자 혼자밖에 없죠. 그 말은 공동신청일 때는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전부 다 제공해야 돼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봐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새 집을 지었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 하면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지면 갑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준다. 그러면 갑은 소유권 모르는 게 하고 등기필 정보를 받았어요. 가지고 있어. 이걸 을에게 매매합니다. 매매하면 갑은 매도인 의무자, 을은 매수인 권리자죠.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갑은 의무자니까 소유권 모르는게 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등기는 소유권 무슨 등기로 가느냐? 이전이죠, 이전. 그럼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죠. 되면은 을에게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용어 정의를 합니다. 갑은 의무자죠. 의무자는 등기를 신청할 때 제공은 우리말로 말하면 제출입니다. 그러면 제공은 의무자가 하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을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다면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할 때 제공은 누가 하느냐? 의무자가 한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작성하여 통지는 누구한테 하느냐? 권리자에게 한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등기필 정보를 이제 받은 거예요. 을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면 을은 병에게 또 매매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을이 의무자, 병이 권리자죠.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을은 의무자니까 이 이전 등기하고 받은 등기필 정보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공. 그럼 이제 등기가 병에게 넘어가죠. 넘어가면은 병에게는 새로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웁니다. 자꾸만 헷갈리는 겁니다. 결론은 등기필 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작성하여 통지는 누구한테 해주느냐? 권리자한테 해준다.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등기필 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작성하여 통지는 권리자에게 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적 기재와 임의적 기재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시험 문제를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것은 필요적 기재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임의적 기재입니다. 그러면 이 필요적 기재와 임의적 기재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 은행에 가면 카드 하나를 만들어요. 그럼 제가 은행에 가서 은행 여직원한테 카드 만들러 왔습니다. 이래 하면은 은행 여직원이 저한테 신청서를 한 장 줘요. 그럼 신청서를 받았죠. 받아가 보니까 빈칸이 너무 많아. 그러면 무엇을 작성해야지, 어디를 작성해야지 머뭇거리지. 그럼 이런 시행착오를 은행 여직원이 한 번, 두 번 겪고 딱 난 다음에는 은행 여직원이 형광펜으로 표시를 딱 해가 신청인에게 주잖아요. 그 말은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은 기록을 하세요. 형광펜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분은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형광펜으로 표시된 게 필요적 기재고 표시되지 않은 게 임의적 기재입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등기는 각각의 등기마다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가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무엇을 알고 들어가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래 나왔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건저당권, 권리질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조금 뒷부분에 가서 민법을 좀 배워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오늘 두 가지만 딱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니까 저당권이 있고 건저당이 있죠. 저당과 건저당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건저당권은 가장 쉬운 얘는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넣었다 뺐다가 자유로운 겁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과 건저당권의 차이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럼 여기 보니까 변제기가 있고 이자가 있죠. 이 변제기와 이자는
저당권에서는 이미 적게 됩니다. 저당권에서는 이미 적게 됩니다. 그러나 건저당권에서는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좀 전에 건저당권은 마이너스 통장과 유사하다고 그랬죠. 넣었다 뺐다가 자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간을 특정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변제기가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건저당은 제가 은행에 돈 1억을 빌립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할 때는 1억으로 등기하느냐 1억 3천으로 등기하느냐 1억 3천으로 등기해요. 그러면 그 3천만 원 속에는 이자가 포함이 돼 있고 나중에 돈 못 받았을 때 경매 붙이면 경매 대금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속에 이자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걸 기억해 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있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다, 저당권이다 저런 거를 있잖아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빌려 쓰는 겁니다. 돈을 빌리든 건물을 빌리든 토지를 빌리든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럼 빌려 쓸 때는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는 사용료를 줘야 돼요. 여러분들 전세의 사용료가 전세금이잖아요. 저당권의 사용료가 이자잖아요. 이자. 두 번째는 빌려 쓸 때는 빌려 쓰는 기간이 있잖아요. 전세하면 전세 기간이 있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리면 변제기가 있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답을 딱 찾을 때 사용료는 돈이잖아요. 돈. 그런데 기간은 시간이잖아요. 지금부터 딱 정리합니다. 시간은 예외 없습니다. 시간은 필요적기는 한계도 없어요. 시간은 필요적기는 한계도 없고 임의적 기재이거나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용료는 돈이죠. 돈은 필요적입니다. 돈은 필요적인데 여기는 예외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딱 외울 때 돈은 필요적이다. 그러나 돈이면서 필요적이 아닌 세 가지가 있다. 그것만 딱 암기하면 됩니다. 그게 지상권과 지역권에 지료가 있죠. 지료. 지상권과 지역권에는 지료가 없어도 성립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임차권이 있거든. 임차권에 가면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임차권의 필요적 기대는 차임입니다. 차임은 우리말로 말하면 월세입니다. 월세. 그러니까 차임이 임대차 필요적 기대고 보증금은 아니에요. 그럼 왜 아닌데 할 때 여러분들 보증금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거래 관행상 인정해야 됩니다.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필요적 기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이자예요. 저당권의 이자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니까 필요적 기대가 아니에요. 그럼 정리를 딱 할 때 돈은 필요적이다. 그러나 돈이면서 필요적이 아닌 거는 세 가지가 있다. 지료, 보증금, 이자. 요것만 딱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첨부 정보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앞 시간에 제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신청 정보는 신청서고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전부 다 첨부 정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1번에 보니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내놨잖아요. 이게 등기 원인 정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글자를 잠깐 한번 볼게요. 등기 원인이 있고 등기 원인 일자가 있고 등기 원인 정보가 있어요. 등기 원인 정보가 있어요. 자, 풀이를 해봅니다. 등기부를 그려볼게요. 등기부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거든. 그럼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접수가 있어요. 접수.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입니다. 그러면 이 칸을 지금 공부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처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다. 새 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두 번째, 갑이 새 집을 지었거든. 짓고 난 다음에 이 집을 을에게 매매할 수 있어요. 매매. 그럼 매매했다면 여러분들 이래 볼게요. 이번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럼 여기 1월 2일 날
매매, 여기에 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봅니다. 매매 있죠. 이게 등기 원인이다 이 말이에요. 등기 원인. 그러면 1월 2일 있죠. 자, 보세요. 매매, 요 등기 원인이 뭡니까? 매매지. 그럼 여기 1월 2일 있죠. 이게 등기 원인 일자. 이게 매매 일자가 등기 원인 일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등기 원인 정보죠. 이 정보가 옛날 이름이 정서다 이 말. 그러면 매매가 등기 원인이잖아요. 그럼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줘라. 매매 계약서다. 자, 그럼 정리합니다. 매매는 등기 원인, 매매 일자는 등기 원인 일자, 매매 계약서는 등기 원인 정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등기는 등기할 때마다 등기 원인은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볼까요? 매매가 소유권 이전입니다.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정려도 소유권 이전입니다. 유정도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은 각각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일어났죠.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등기 원인 정보고 수용의 경우에는 협의 성립 확인서, 재결서, 유정은 유언장입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이 등기 원인 정보다 이런 말. 각각의 등기마다 다르다 이 말. 그러면 올해 시험은 있잖아요. 자, 요 칸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거든. 그럼 여러분들 이걸 시험에 냈어요. 한번 볼까요?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 매매했다면 매매 대금 30억이 있지. 맞죠? 그럼 시험에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냈습니다. 매매 대금, 이걸 법률 용어로 거래가액이라고 합니다. 거래가액은 권리자 기타 상란에 기록한다 이러면 오지. 근데 거래가액은 등기 원인 칸에 여기에다가 기록한다 이러면 X가 되는 거죠. 얼마나 기본을 물은 거예요. 거래가액은 등기 원인에 기재한다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거래가액은 권리자 기타 상란에 기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2번에 보면은 2번은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제3자가 있고 여기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죠. 그러니까 답은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제3자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를 한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해야지. 농지를 사고 판다. 그러면 농지 취득자격증을 첨부해야지. 그런 게 저기서 말하는 제3자의 허가동의 성락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해관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지적 파트에서 이해관계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나 등기 파트에서 이해관계인은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찾아가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뭘 공부하느냐면 이걸 한번 해볼게요.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인 거는 말소 등기, 말소 회복의 등기, 권리의 변경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의 등기에서 이해관계에는 성락서가 없으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나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는 성락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 즉 권리의 변경 등기에서는 성락서가 없어도 등기가 된다는 소리예요. 등기가.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잠깐 그림을 한번 틀어보면은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 시간에 뭐를 배웠냐면은 주등기, 부기등기를 배웠어요. 이 주등기, 부기등기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그럼 항상 종은 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볼게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럼 여기서 전세를 을에게 줬고 전세금이 3억입니다. 이때 을이 이 3억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돈 빌을 쓸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빌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하면 1에 1 전세권의 저당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주등기고 이거는 부기등기입니다. 이때 이 전세는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맺은 거지. 그런데 전세의 저당은 을하고 병하고 맺은 거예요. 을하고 병하고 맺은 거예요. 맞죠? 이때
전세기간이 끝났어. 끝났다면 이 전세권은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자동으로 죽어버린다. 따라서 이 저당권자 은행이 이해관계인이다. 이 말이에요. 고로 1번 전세를 말소할 때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들어가야만이 말소가 되는 겁니다. 성낙서 안 들어가면 말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예를 하나 본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죠. 권리의 변경입니다. 자, 이 권리의 변경은 자 봐보세요. 여기에 갑이 있어요. 그럼 이 갑이 있는데 갑이 1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 이때 을에게는 3억의 전세를 주었어요. 3억의 전세를 주었어요. 병에게는 저당을 2억을 준 거예요. 저당을 2억을 준 거예요. 그럼 이때 꼭 기억하세요. 항상 이 집이 잘못되가 경매가 들어가면 이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는 저당권자가 배당받는 거예요.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이 저당권자는 나중에 배당을 하나 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저당권자는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자, 그럼 이제 이해관계를 만들어 볼게요. 저당권, 병이 저당권이 들어올 때는 1번 전세가 3억인 줄 알고 들어왔다. 그런데 이게 4억으로 정액을 한다.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불리해지죠. 그럼 이 저당권자가 이해관계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1에 1,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낙서가 들어가면 부기등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당권자가 성낙서를 안 써주죠. 안 써주면 부기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서 후순위 3번에 이렇게 4억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성낙서를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한다. 따라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성낙서가 없어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소 등기는 성낙서가 들어와야만이 등기가 됩니다. 권리의 변경은 성낙서가 없어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문과정인데 이게 난이도가 최상위직급 공부를 하고 있거든. 그 여러분들 자꾸만 익숙을 시켜야 돼요. 아, 주등기, 부기등기.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자꾸 익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한 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보세요. 법인이 등기를 신청하느냐, 법인의 대표자가 등기하느냐, 그건 당연히 대표자가 등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돼요. 이때 법인은 법인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 법인 등기부 속에 대표이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위임장 당연히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무엇이냐? 그건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그러면 왜 제출하느냐? 여러분들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쓴다는 겁니다. 그럼 이 주민등록번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합니다.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써야 됩니다. 이 주소를 확인하고 써야 돼요. 그래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죠. 여러분들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죠.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대상입니다. 이게 지적공부입니다. 지적공부. 그럼 제가 만약에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이죠. 그죠?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드느냐? 대장을 먼저 만듭니다. 그럼 만든 대장을 한 통 발급을 받아서 등기소로 가서 소유권 모르는 길을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좀 전에 봤죠, 그죠?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부동산을 매매한다. 그러면 등기관은 삼성동 100번지에 단독주택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삼성동 100번지에 단독주택을 증명할 수 있는 대장을 첨부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등기 나오죠. 이게 표제부에 하는 거거든.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고 부동산 표시는 등기부가 기준이냐 대장이 기준이냐 대장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표시에 변동이 있다면 대장을 먼저 고치고 고친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등기할 때 대장을 첨부한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의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습니다.